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2만 197명으로 지난 2월 1일 이후 91일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15주 연속 낮음을 기록하고 있어서 정부는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오늘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17일부터는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보니 3분의 1 가까이가 5월, 6월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졌는데 어린이용 킥보드의 내구성이 제품마다 제각각이라서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연구의 대부로 꼽히는 제프리 힌턴 교수가 10년 이상 몸담았던 구글에 사표를 냈습니다. 힌턴 교수는 AI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 사표를 냈다면서 AI 분야에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중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90대가 뒤엉킨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갑자기 불어닥친 모래폭풍이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만 1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 2주 전보다 각각 3천여 명 많습니다. 지난 2월 1일 이후 91일 만에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 사례는 2만 171명, 해외 유입 사례는 26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42명으로 73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코로나로 하루 새 숨진 사람은 8명, 누적 사망자가 3만 4,505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환자가 제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54살 A씨가 SFTS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텃밭 작업 이후 지난달 19일 몸살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호전되지 않아 SFTS 검사를 했고 지난달 27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SFTS는 참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20년 이후 지난해까지 32명이 확진돼 4명이 숨졌습니다. 제주도는 야외 활동할 때 긴 옷 등을 입는 등 예방수칙을 지키고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 등이 있으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단체가 오늘 부분 파업을 진행합니다. 간호법이 재검토되지 않으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들어갈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우선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루씩 연가투쟁과 단축 진료를 하는 부분 파업이 이뤄집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를 기다린다는 입장인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오는 5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다만 이번 부분 파업은 간호조무사들이 연차를 내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의 참여도 적극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아예 문을 닫는 병원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의료연대도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마다 부분 파업 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총파업까지 간다면 대학병원의 교수와 전공의를 포함해 거의 모든 직역의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연가투쟁과 휴진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응급환자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는 등 파업으로 인한 진료 차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2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번 같은 파행은 없었지만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노사 간의 극명한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정부 청사에서 열린 탓에 지난번 노동계 시위 같은 파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절에 분신을 시도했던 건설노조 간부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터라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위원들은 첫 회의 파행 원인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저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합니다. 생각의 다름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운영 외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존재나 운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에서 3.95%만 인상되면 만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만 원의 상징성이 큰 만큼 노사 양측은 인상폭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예고했습니다. 노동계가 올해보다 24.7% 오른 12,000원을 요구한 데 대해 경영계는 터무니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지난 4월 4일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000원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에서 물가 폭등까지 더해지며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급락했습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주장은 너무 현실을 도외시한 과도한 주장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중소영세 사업주들한테 사지로 보는 그런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올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쥘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계가 지난 18일 기업 편향적인 인사라며 권순원 공익위원회 사퇴 시위를 벌인 이유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도 관심입니다. 하지만 차등 적용이 1차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저임금 고시 법정 시한을 맞추기 위해선 늦어도 6월 말까지 심의를 마쳐야 해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경영계가 차등 적용 카드를 내려놓는 대신 최저임금 인상폭 축소를 제한할 거란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Oh my God, it's like right in front of, oh my God. 네, 도로에 차량을 날려버리는 엄청난 토네이도의 위력을 보셨는데요. 이런 바람이 큰 사고도 일으켰습니다. 미국 중부의 한 고속도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모래 폭풍 바람이 일어서 차량 90여 대가 뒤엉키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평원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 차들이 꼼짝도 못한 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행렬 앞쪽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성급한 운전자는 역주행으로 위험천만하게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정오가 가까운 시간이지만 사고 현장은 수십 미터 앞쪽도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흙먼지 투성입니다. 서로 부딪힌 차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그 사이를 구조대원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대형 화물차 2대에는 불이 붙어 폭발까지 일어났습니다. This is a difficult scene, something that is very hard to train for, something that we really haven't experienced locally. 미국 중부 일리노이주와 미주리주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나 차량 90여 대가 뒤엉켰습니다. 2살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여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At this time, we have reports of more than 30 people being transported to multiple area hospitals. Injuries range from minor to life-threatening.
사고는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경찰은 파종을 위해 곱게 부숴놓은 흙이 돌풍에 실려 고속도로에 몰아쳤고 결국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지 기상당국은 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강풍 경보 수준인 최대 시속 74km의 돌풍이 불었다고 전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아빈드 크리슈나 IBM 최고 경영자는 향후 5년 안에 7,800명의 일자리를 인공지능 AI로 대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현재 2만 6천여 명이 고객 비대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는 5년 안에 AI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직원 생산성 평가, 인력 구성 등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향후 10년간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작다고 봤습니다. 앞서 지난달 세계경제포럼은 전 세계 45개국 기업 800개 이상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AI 도입 등으로 2027년까지 일자리 8,300만 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딥러닝 개념을 처음 고안한 인공지능계 대부 제프리 힌턴 교수가 10년간 몸담았던 구글을 떠났습니다. 지금처럼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을 벌이면 머지않아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킬러 로봇이 나올까 두렵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인공지능 4대 인물로 꼽히는 AI계 대부인데요. 1972년부터 AI를 연구하며 컴퓨터가 인간의 두뇌처럼 작동해 정보를 분석하는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구안했습니다. 이후 2012년 DNL 리서치를 창업해 딥러닝 기술을 개발했고 2013년 구글로 인수된 이후 여러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힌턴 교수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챗GPT의 기반이 된 것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힌턴 교수는 구글 퇴직 사실을 밝힌 뒤 평생을 바친 AI 연구를 후회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AI가 만든 가짜 사진과 동영상, 글이 넘쳐나 사람들이 더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AI가 사람보다 똑똑해지려면 30년에서 50년 또는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지만 이제 일부 기능에서는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코드를 생성해 실행하도록 허용되면 킬러 로봇까지도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힌턴 교수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경쟁은 글로벌 규제 없인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AI 분야에 국제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였던 일론 머스크 역시 AI의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AI 개발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죠.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등 세계 곳곳에서도 AI 규제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는 제각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AI 순기능을 살리고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점은 제대로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어린이 킥보드 사고가 나들이가 잦은 5월과 6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어린이용 킥보드는 제품마다 내구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희력 기자입니다. 산책을 나가면 밖에서 킥보드 타는 어린이들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놀이로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 인기 만점인데 안전사고가 복병입니다. 최근 3년 킥보드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를 살펴봤더니 3분의 1 가까이가 요즘처럼 바깥 활동이 늘어나는 5월에서 6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대부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서 발생했고 다친 곳은 머리와 얼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장구 착용, 거친 노면, 내려막길 주행 자제 등의 안전수칙 준수가 꼭 필요했습니다. 충격 내구성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인기 브랜드 10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5개 제품은 3차례 충격을 가해도 이상이 없는 반면 2개 제품은 한 차례 충격에도 플라스틱 부품이 망가지거나 빠져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했습니다.
다만 구조나 유해물질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또 한 개 제품은 장애물 유를 주행했더니 바퀴 너트가 헐거워지는 현상을 보여 제조사가 방지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제품별로 무게나 바퀴 크기 등 재원이 다르고 반사 등과 미끄럼 방지 발판 등 부가 기능에 차이가 있다며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지난 주말 밤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안전 진단이 시작됐습니다. 설계 미비 또는 부실 시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주요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하는 모든 건설 현장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입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지하 1층 주차장 상판이 순식간에 주저앉았습니다. 철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콘크리트는 과자가루처럼 부서졌습니다. 시공사는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해 사고 현장에 철골빔 300여 개를 시공했습니다. 올해 말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했고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등 3개 회사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25층까지 10개 동 964세대가 건축 중인 곳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도 하루아침에 정말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무슨 정신으로 저희가 현장을 지금 발로 뛰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분노해 계신 상태이고요.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원인 규명과 정밀 안전 진단에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라고 질책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대단히 부실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거 철저하게 무량판이 됐던 뭐든 GS건설 모든 현장에 대해서 완전 점검을 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사고 원인은 설계 미비와 부실 시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설계는 LH가 담당했습니다. 붕괴된 곳은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된 방식인 이른바 무량판 구조입니다. 1995년에 붕괴했던 삼풍백화점,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한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등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YTN 강소목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 은행 파산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뉴욕 증시에는 충격파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연준의 10번째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3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959만 건으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발적 퇴직자 수도 줄고 퇴직률도 2년 사이 최저치를 찍으면서 새 일자리를 쉽게 찾을 거란 자신감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는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은행권 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전망까지 더해져 시장의 불안감은 증폭됐습니다. 2달 사이 세 번째로 파산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JP모건이 인수하면서 급한 불은 껐지만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또 다른 은행 위기를 부를 거란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S&P 500 지역은행 지수는 6% 넘게 하락했고 폭락하는 은행주들도 속출했습니다. I think the real impact of this is going to come through the impact on mom and pop. I think it's going to be you're going to see the mortgage market stay tighter than it otherwise might have.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10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최대 관심은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연준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1년 넘게 이어진 금리 인상 행진에 마침표가 찍힐 거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I hope they're almost done because I do think that the upcoming slowdown in lending by the regional banks is going to do some of the Fed's dirty work for them. 뉴욕 증시는 은행 위기 후폭풍 속에 연준 회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일제히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출 거란 기대가 높지만 여전히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을 거란 관측도 만만치 않아 제롬 파월 의장 메시지에 모든 관심이 쏠릴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폭은 역대 최대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로선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환율이 여기서 더 오를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김지선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은행발 위기에도 금리 인상을 단행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또다시 인상카드를 꺼낼 거란 관측 속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미국의 소비와 고용 지표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은행 파산 여파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한층 커졌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인상할 거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마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또 은행 얘기 나오면서 약간 그 경기도 나빠지고 해서 좀 완화적인 멘트를 한다면 달러는 좀 약해질 것 같고. 예상대로 금리를 올리면 현재 1.5%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폭은 역대 최대치로 벌어지게 됩니다.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외국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갈 수 있고 그럴 경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파월 의장이 여전히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다면 달러 가치 상승을 부추겨 가뜩이나 오르는 환율에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연고점을 경신하며 1,340원대까지 뛰었습니다. 반면 이미 금리 역전이 9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정황이 없어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급격하게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이 돼가지고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우리나라 아직도 순대외 채권국이고 외환 보유고도 충분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앞서 2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은 이번 달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을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근무 인원이 증가하고 관련 기업 이전이 늘면서 국제금융센터가 이미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부산시가 국방부가 안 쓰는 땅을 사서 국제금융센터를 확장하고 주변을 정비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밑그림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으로 이전한 금융공공기관이 모인 금융혁신도시 국제금융센터. 애초 옮겼을 때보다 각 기관 근무 인원이 평균 50% 넘게 증가했는데 많은 곳은 배 이상 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 기업까지 같이 이전하면서 이미 포화 상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부산시는 금융센터 근처에 국방부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시장에 내놓으려는 땅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국방부가 그 해당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부산시에다가 해당 부지를 어떻게 우리 활용하면 좋을 것인지. 시는 이 땅을 사 이전 기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광무 워터프론트 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전 기관의 기능 확대와 신사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자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도시와 새로운 앵커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새로운 가용 부지 확보와 지원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성 사업에는 금융혁신도시를 따라 흐르는 동천 일대 보행로를 연결하고 친수 공간에서는 쉼과 축제가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계획도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계획으로 부산시는 북항에서 동천을 거슬러 부산 도심인 서면까지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유람선을 띄우는 그림까지 그렸습니다. 국방부 땅을 사서 이전 기관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은 이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지만 이후 그림은 시설 이전과 철거 등 여러 문제와 얽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대략적인 구상 단계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과속하는 차량을 24시간 감시하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속 단속계의 탄생은 지금의 쓰임새와는 정반대인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톡에서는 발명의 이유를 단속하게 된 과속 단속기의 탄생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